영광을 찾아 떠난 남자가 끝내 발견한 삶의 의미.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고 총명했으며 러시아에서 가장 이름 높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으며 그가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살롱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의 삶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가문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으며 그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그 화려하고 안락한 삶 한가운데에서 숨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 무엇이 필요하냐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이 볼콘스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 막연하고도 뿌리 깊은 확신이 그를 가만히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전쟁터로 영광을 향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영광을 얻으면 이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면 마침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는 그에게 영광 대신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포탄이 날아드는 전장에서 땅에 쓰러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살면서 한 번쯤 그 질문 앞에 서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는데 왜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안드레이 볼콘스키의 이야기가 그 질문에 작은 빛 하나를 건네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단 한 번도 이것이 전쟁에 관한 소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사랑, 정복이 아니라 용서, 화려한 삶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한 삶 속에 인간이 찾아야 할 의미가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안드레이라는 한 인간의 삶 위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달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혹은 조용한 산책길 위에서 그저 귀를 열어두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805년 겨울, 페테르부르크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귀족들의 저택마다 불빛이 넘쳐 흘렀고 살롱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이름 높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샴페인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아노 선율이 대화 소리 사이를 부드럽게 흘러다녔고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르고 아름답게 감쌌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이 볼콘스키는 그 아름다운 세계 한가운데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았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으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조용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는 없다는 것, 이 삶 안에는 없다는 것, 그 막연한 확신만이 그를 오랫동안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충만했습니다. 아버지 니콜라이 볼콘스키는 러시아 군사사에서 빠질 수 없는 노장군이었고 그 이름만으로도 사교계에서 충분한 무게와 존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자신도 젊고 총명한 장교로서 이미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으며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에서 사랑받는 아내 리자는 어디를 가든 그의 곁에서 빛났습니다. 리자는 밝고 다정했으며 그녀의 웃음소리는 어떤 분위기도 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안드레이가 얼마나 행복한 남편인지를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칭찬이 안드레이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살롱을 가득 채울 때도 사람들이 그에게 부러운 시선을 보낼 때도 그는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살아야 할 진짜 삶은 따로 있는데 지금 이 삶은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 그 알 수 없는 불만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오래도록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살롱에서 그는 오랜 친구 피에르 베주오프를 만났습니다. 피에르는 덩치가 크고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 진지하고 따뜻했으며 삶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살롱의 구석자리에서 피에르와 마주서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삶이 지겹다고, 이 반복이 숨막힌다고, 무언가 진짜인 것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에르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위로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안드레이에게는 그날 밤 살롱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깊이 닿았습니다. 그 대화 이후 안드레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겠다는 것, 전쟁터로 가겠다는 것, 나폴레옹과 맞서는 전장 한가운데에 서서 진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을 얻으면 이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위대한 이름을 남기면 역사가 기억하는 무언가를 이루면 마침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총명하며 야망을 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종류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내 리자는 그의 결심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의 부재가 두려웠으며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소매를 붙잡는 그 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안드레이는 느꼈습니다. 그 눈물이 가슴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게 그를 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영광이었고 의미였으며 이 숨막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당김이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었습니다.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이가 느꼈던 그 공허함,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왜인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그 느낌은 과연 그만의 것이었을까요?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성공이 답인 줄 알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것을 이루면, 더 큰 사람이 되면 그 허전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달려오는 동안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소중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이의 이 출발이 낯설지 않은 것은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걸어본 길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막상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욕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안드레이가 영광을 향해 내딛었던 그 첫 발걸음은 어쩌면 이 인간적인 욕망의 가장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안드레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 앞으로만 달려갔던 시절, 우리 중 누가 그 경험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달려가던 발걸음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발걸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삶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터는 그에게 위대함을 주는 대신 그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탄이 날아드는 전장에서 땅에 쓰러지는 순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1805년 가을 러시아 군대는 오스트리아 전선을 향해 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먼지 자욱한 길 위를 끝없이 걸었고 군화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뒤섞이며 대지를 무겁게 울렸으며 복음 마차들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긴 행렬의 꼬리를 이루었고 병사들의 숨결이 차가운 가을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행렬 한가운데에 안드레이 볼콘스키도 있었습니다. 그는 쿠투조프 장군의 부관으로 임명되어 있었고 그 직책은 단순한 전투원이 아니라 전장 전체를 조망하며 장군 곁에서 움직이는 자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훌륭한 출발이었고 야망을 품은 젊은 장교에게 어울리는 위치였으며 영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터는 살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행군이 며칠씩 이어질수록 안드레이는 전쟁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전쟁은 용맹한 기사들이 명예를 걸고 싸우는 장엄한 무대였습니다. 깃발이 하늘 높이 펄럭이고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며 결정적인 순간에 영웅이 탄생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터에서 그가 본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지쳐 쓰러지는 병사들이 있었고 보급이 끊긴 채 굶주리며 사기가 무너져가는 부대가 있었으며 명령 체계가 뒤엉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며 허우적거리는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영광은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흙과 피로와 두려움이 더 가까이 있었고 그것들이 전쟁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쿠투조프 장군은 그런 안드레이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전장을 경험한 노련한 장군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젊은 장교들이 전쟁터에 처음 와서 눈을 빛내다가 점차 그 빛이 흐려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는 안드레이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전장 가까이에 두었고 직접 보게 하였으며 스스로 느끼도록 조용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노장군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어떤 말보다도 깊이, 어떤 설명보다도 오래 안드레이의 안에 새겨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드레이는 한 전투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선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쿠투조프에게 보고하는 임무였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전령의 역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말을 달려 전선으로 나아갔고 총소리와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두려움을 눌러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영광은 바로 저 앞에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견뎌내면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것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선에 가까워질수록 그가 마주한 것은 혼돈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질서 없이 흩어져 있었고 지휘관들은 서로 모순된 명령을 외치고 있었으며 이미 부상을 입은 채 신음하는 병사들이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전쟁은 없었습니다. 장엄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는 인간들의 필사적인 몸부림만이 있었고 두려움을 이기려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전쟁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아직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영광은 반드시 있다고,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행군이 계속되는 동안 페테르부르크에 남겨진 아내 리자를 떠올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그녀의 얼굴이 밤이 되면 가끔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지워버렸습니다. 감정이 자신의 결심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싶었고 그 확신을 지키기 위해 부드러운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밀쳐냈습니다. 사랑보다 꿈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안드레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꿈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용기 있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더 잘해도 될 것이라는 믿음이 삶이 가장 잔인하게 깨뜨리는 착각 중 하나라는 것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가고 싶은 곳을 먼저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잘 챙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나중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닫혀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낯설지 않은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한 번쯤 걸어본 길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쾌락과 흥분을 좇는 심미적 단계, 의무와 책임 속에서 자신을 완성하려는 윤리적 단계,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종교적 단계가 그것입니다. 안드레이는 지금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영광이라는 이름의 빛나는 꿈을 좇으면서도 그 꿈이 정말로 자신의 것인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채로 앞으로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지만 멈출 수는 없어서 그냥 앞으로만 나아가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이의 이 발걸음은 그래서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욱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그리고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그를 덮쳐왔습니다. 아우스터리츠의 평원 위에서 포탄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안드레이는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늘이 그에게 영광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1805년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 평원에는 새벽 안개가 짙고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마주하고 있었고 양측 합쳐 10만이 넘는 병사들이 그 안개 속에 숨을 죽인 채 서로를 향해 서 있었으며 곧 시작될 전투를 기다리는 그 고요함은 폭풍이 오기 직전의 침묵처럼 대지 전체를 무겁고 서늘하게 눌러 앉혔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새벽에 말 위에 앉아 안개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자신이 오랫동안 꿈꾸던 날이라고, 영광이 마침내 자신의 손에 닿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포성이 울리고 함성이 터져 나오는 순간 그 웅장하고 혼돈스러운 흐름 속에서 안드레이는 결정적인 순간과 마주했습니다. 후퇴하기 시작한 러시아 부대의 군기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본 순간 그는 말에서 내려 그 깃발을 직접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려는 병사들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고, 물러서지 말자고. 그 순간만큼은 안드레이가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영광의 장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깃발을 높이 든 장교, 흩어지는 병사들을 다시 모으는 지휘관, 전장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한 남자. 그것은 그가 살롱의 구석에서 상상하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무언가가 그의 몸을 강하고 거칠게 쳤습니다.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고 주변의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으며 방금 전까지 그를 가득 채우고 있던 긴장과 열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깃발은 그의 손에서 떨어졌고 병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으며 포성도 함성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먼 소리처럼 낯설어졌습니다. 그는 땅에 등을 대고 누운 채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했습니다. 아까까지 그토록 혼돈스럽고 시끄럽던 세상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오직 하늘만이 그의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어디로 서두르는 것도 없이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면서 무엇과도 싸우려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속도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전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광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쿠투조프도 러시아도 프랑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저 하늘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뜨겁고 강렬한 욕심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감각이 들어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작은가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전쟁도 영광도 그리고 그것들을 그토록 열망하며 이 자리까지 달려온 자신도 저 무한한 하늘 앞에서는 너무나 작고 덧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작음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 작음이 안드레이를 처음으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이 전장을 순시하며 그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안드레이는 누운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을 동경했고 그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으며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에 쓰러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이 순간 나폴레옹은 그저 작은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말 위에 앉아 전장을 내려다보는 한 남자. 승리를 확인하러 나온 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정점에 있는 사람조차 저 하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쓰러진 안드레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죽음이라고. 그러나 안드레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면 나폴레옹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텅 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광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칭찬이 저 하늘의 고요함 앞에서는 아무런 무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실제로 손에 닿아 보니 그것이 자신을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깊은 부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에 쓰러지기 전에 안드레이는 어떤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죽었습니다. 영광을 향해 달려가던 안드레이, 위대한 이름을 얻으면 삶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던 안드레이, 그 안드레이는 아우스터리츠의 하늘 아래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질문을 품은 새로운 안드레이가 그 땅 위에서 천천히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마침내 얻었을 때 그것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외로웠고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이루었는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는데 왜인지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 경험. 안드레이가 아우스터리츠의 하늘 아래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그 허망함은 우리가 삶의 어느 지점에서 한 번쯤 조용히 느껴본 그 감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감각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가라고. 안드레이가 아우스터리츠의 하늘 아래에서 경험한 것은 바로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인간은 비로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보게 됩니다. 평생 쫓아왔던 것들이 갑자기 작아 보이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지며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토록 단순하고도 압도적인 기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크게 아팠던 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날,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눈물이 나던 날. 그 순간에 우리가 느꼈던 것이 안드레이가 아우스터리츠에서 느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삶을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안드레이는 들것에 실려 전장을 떠났고 길고 힘겨운 회복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뒤 그는 자신이 두고 온 것들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집으로,
아내에게로 돌아오는 그 귀환은 그러나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깊은 상실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삶은 그가 전쟁터에서 배운 것보다 더 가혹한 방식으로 그에게 다음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우스터리츠에서 입은 부상은 깊고 심각했지만 끝내 그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고 길고 고통스러운 후손과 치료의 시간이 끝난 뒤 그는 마침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습니다. 말굽소리가 익숙한 길 위에 울렸고 오래된 나무들이 양쪽으로 늘어선 진입로가 눈앞에 천천히 펼쳐졌으며 볼콘스키 가문의 저택이 저 멀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분명 고향이었고 돌아온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이의 가슴 속에서는 귀환의 기쁨보다 묘하고 무거운 감각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우스터리츠의 하늘 아래에서 무언가가 바뀌었고 그 바뀐 채로 돌아온 자신이 이 익숙한 풍경과 어떻게 다시 맞닿을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저택에 들어서던 그 밤, 아내 리자는 출산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귀환이었고 예상치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산파와 하녀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리자의 신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으며 아버지 노장군은 굳고 무거운 얼굴로 안드레이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랜 이별 끝의 재회였지만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었고 그 많은 것들을 말로 꺼내기에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긴박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자는 그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드레이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하고 고요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원망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으며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안드레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얼굴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전쟁터로 떠나던 날 그녀가 울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소매를 붙잡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영광을 향한 길을 그 손이 붙잡게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이상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하고 묵직한 무게로 가슴 한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안드레이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 함께 있어 주지 못했던 시간들, 그 눈물 앞에 머물러 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광을 얻으면 삶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 확신이 이제는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가 뚜렷하고 아프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작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채로 세상에 나온 그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팔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곳에는 이미 그가 떠나기 전의 삶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삶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은 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있었고 그 흐름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안드레이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교계로부터 물러났고 군대와의 연결도 끊었으며 영지에 머물며 아들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했고 바깥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스스로 하나씩 끊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쟁의 상처로 인해 변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를 가장 깊이 변화시킨 것은 총탄이 아니었습니다. 아우스터리츠의 하늘이었고 아내의 마지막 얼굴이었으며 가슴 속에 조용히 쌓여가는 후회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영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분명했지만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음이 그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봄이 되어도 그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이 새잎을 틔우고 들판에 꽃이 피어나고 새소리가 가득해져도 안드레이의 내면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영지 안에 늙은 참나무를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봄이 되어도 새잎을 내지 않는 그 나무 굵고 거칠며 검게 그을린 듯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그 나무가 안드레이에게는 어쩐지 자신을 닮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향해 자라지 않는 나무, 그리고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자신. 그 나무 앞에 서 있을 때만큼은 안드레이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그 나무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었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잘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제야 비로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안드레이가 리자의 차가운 손 앞에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쯤 조용히 느껴본 그 후회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안드레이의 이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슬픔이라고. 안드레이가 리자의 죽음 앞에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존재는 안드레이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나중에 더 잘해도 될 것이라고,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나중이라는 시간을 언제나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루고 있는 그 다정함, 아직 전하지 못한 그 말 한마디,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것이라는 믿음은 삶이 가장 잔인하게 깨뜨리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안드레이의 후회는 그래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본 그 후회와 조용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후회 속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겨울이라도 계절은 끝내 바뀌게 되어 있고, 아무리 굳어버린 마음이라도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시 그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안드레이를 향해서도 그런 순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젊고 밝은 목소리를 가진 한 여인으로부터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어느 봄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봄, 안드레이는 법적인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로스토프 가문의 영지 오트라드노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기대가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으며 그것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만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해왔고 타인의 삶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일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으며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단단하게 잠가두는 것이 요즘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오트라드노의 방문도 그에게는 그런 여정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로스토프 가문의 저택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사는 집 특유의 활기가 있었고 복도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으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낯선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활기가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한 영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온 그에게 이 집의 온기는 어딘가 멀고 닿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필요한 이야기를 마치고 일찍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달빛이 정원 위에 고르고 은은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디는 것, 그것이 요즘 그가 자신에게 허락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위층 창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냐, 소냐, 이리 와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저 달을 봐요. 저 달을. 목소리는 젊고 밝았습니다. 이 밤의 아름다움에 순수하게 감탄하는 그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고 어떤 계산도 없었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생생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창틀에 기대어 달을 올려다보고 있는 젊은 여인의 얼굴이 달빛 속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타샤 로스토바였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즉시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차갑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그 밝고 순수한 목소리 하나로 아주 조금 흔들렸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 감각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다시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영지를 떠나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참나무 앞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봄이 되어도 새잎을 내지 않던 그 나무, 겨울처럼 굳고 어둡게 서 있던 그 나무가 이제는 달랐습니다. 굵고 거친 가지 사이에서 연하고 작은 새잎들이 조심스럽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그 나무에도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말을 멈추고 그 나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도 봄이 올 수 있을지 모른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그 이후 그는 조금씩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페란스키의 개혁안에 참여하며 국가적인 일에도 관심을 두었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조금씩 늘려나갔으며 오랫동안 걸어 잠갔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샤를 다시 만났습니다. 무도회에서였습니다. 나타샤는 그날 밤 무도회장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나 값비싼 장신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온몸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발끝부터 설레었고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진심으로 웃었으며 춤을 추는 동안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기쁨은 꾸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나이에 그 순간에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빛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춤을 추겠느냐고. 그것은 안드레이에게 오랫동안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스스로 조금 더 여는 것. 리자를 잃은 이후 그는 어떤 것에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상실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고 다시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타샤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생기가, 그 순수한 기쁨이 오랫동안 차갑게 굳어있던 그의 무언가를 조용히 녹였습니다. 두 사람은 춤을 추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느낌, 내일이 있다는 느낌. 그것은 영광이나 명예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며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충만함이었습니다. 그 충만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서 사라져 있었는지를 그는 춤을 추는 동안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그는 나타샤에게 청혼했습니다. 나타샤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이의 아버지는 결혼을 1년 미루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안드레이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 약혼 상태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 것이라고는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나타샤에게 얼마나 긴 기다림이 될지도 그 기다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뜻밖의 순간에 그 마음이 다시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찾아온 작은 것 하나가 그 다짐을 조용히 녹여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봄의 속성입니다. 봄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새잎을 내지 않던 나무에도, 아무리 깊은 겨울을 보낸 마음에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안드레이의 이 이야기는 그래서 희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이 겨울인 분들에게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것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순간에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방식의 삶도 견딜 수 있다고. 안드레이에게 나타샤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유를 잃고 살아온 그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생기는 순간 참나무에 새잎이 돋듯 그의 내면에도 조용히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몇 번이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겨울을 보냈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새잎을 내지 못했더라도 삶은 뜻밖의 방향에서 다시 봄을 건네줍니다. 다만 그 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드레이가 나타샤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던 그 순간이 바로 그 용기였습니다. 그러나 봄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살아난 마음은 동시에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열린 문은 따뜻한 바람만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바람도 함께 들이게 됩니다. 그 차가운 바람은 안드레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자리를 비운 1년은 나타샤에게 생각보다 훨씬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16살이었고 삶의 모든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었으며 기쁨도 슬픔도 기다림도 그녀에게는 언제나 2배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기쁨이었던 것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길고 너무 조용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멀리 있었고 편지는 가끔 왔으며 그 편지들은 진실하고 깊었지만 나타샤가 원하는 온기를 모두 채워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젊음이란 원래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을 더 크게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전부처럼 느껴지는 것이 젊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젊음의 빈틈을 비집고 아나톨리 쿠라긴이 나타났습니다. 아나톨리는 아름답고 화려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웃음은 자신감이 넘쳤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듣는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묘한 재주가 담겨 있었으며 그는 나타샤를 향해 주저함 없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고 깊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나톨리는 뜨겁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쏟아붓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이의 사랑이 깊은 강물처럼 조용히 흐르는 것이었다면 아나톨리의 접근은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폭포처럼 눈앞에 가득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나타샤는 그 열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흥분인지 구별하기도 전에 그녀의 마음은 이미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나톨리는 나타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당신은 내 삶의 전부라고, 지금 당장 함께 도망치자고. 그 편지의 문장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말들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든 16살의 나타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흔들렸고 흔들리면서도 그 흔들림을 멈추지 못했으며 결국 아나톨리와 함께 도망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혼자 안드레이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너무 크고 뜨거워서 그 감정 밖의 모든 것들이 잠시 흐릿하게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 계획은 마지막 순간에 발각되었습니다. 피에르가 나타샤를 막았고 아나톨리는 황급히 도망쳤으며 나타샤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수치심과 후회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녀는 안드레이에게 편지를 써서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자신은 그와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그 편지는 짧고 솔직했으며 그 솔직함 속에 그녀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느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신감이었고 분노였으며 동시에 깊고 서늘한 슬픔이었습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을 용기 내어 열었는데 그 열린 마음이 정확히 그 자리에서 찢겨나간 것이었습니다. 리자를 잃은 후 겨우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살아난 마음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참나무에 돋아났던 새잎이 채 자라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나타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토록 깊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약함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에르가 찾아와 나타샤를 변호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어리석음이었지 결코 악의는 아니었다고, 그녀가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피에르는 말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얼굴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용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또 다른 방법이었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에 두꺼운 벽을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안드레이의 가장 깊은 상처를 봅니다. 그는 사랑을 2번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으로, 2번째는 배신으로. 그리고 그 2번의 상실은 그를 더욱 단단하고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잠가두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했는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앞으로는 아무도 쉽게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다짐과 결심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어막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방어막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그 안에 가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차갑게 닫힌 마음이 상처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막아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낯설지 않은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한 번쯤 서 있었던 자리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나타샤의 배신이 안드레이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더욱 깊고 오래 지속되게 만든 것은 그 배신에 대한 안드레이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다짐,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들이 그를 배신보다 더 오랫동안 고통 속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배신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배신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그 배신을 놓아주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이 함께 작용할 때입니다. 안드레이는 이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곧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극적인 장소에서 그 가르침은 전쟁터에서 찾아왔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다시 러시아를 침략했고 안드레이는 다시 한번 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광을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오를 가슴에 품은 채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그 전쟁터에서 그는 증오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남는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용서하기 힘들었던 바로 그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812년 여름 나폴레옹의 대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60만에 달하는 병력이 러시아 땅을 향해 밀물처럼 밀려들었고 그 소식은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갔으며 러시아 전체가 전쟁의 거대한 무게 아래 숨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은 모임에서 전황을 논했고
상인들은 서둘러 짐을 꾸렸으며 농민들은 언제 전선이 자신들의 마을까지 밀려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이 담겨 있었으며 러시아라는 나라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처음 전쟁터로 떠나던 날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광을 향한 기대가 있었고 위대한 무언가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며 전쟁터가 자신을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에게는 그런 기대도, 그런 확신도,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아우스터리츠에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리자를 잃었으며 나타샤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오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의 사전에서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전을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7년 전의 결심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를 움직인 것이 영광이었고 야망이었으며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었다면 이번에 그를 움직인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혼자 방 안에 앉아 자신의 상처만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뜨겁고 화려한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의무감이었습니다. 그 의무감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이번에 쿠투조프 장군의 참모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안전한 후방에서 지도를 보며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보병연대를 직접 지휘하는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진흙 위에 서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것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이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영광을 위해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 곁에 있겠다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행동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연대를 이끌면서 안드레이는 처음으로 병사들을 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에 그에게 병사들은 전략의 일부였고 전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였으며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달리 보였습니다. 저마다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으며 두려움을 품은 채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평범하고 소중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출정 전날 밤 아내에게 편지를 썼고 어떤 병사는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부적을 품 안에 넣고 다녔으며 어떤 병사는 두려움을 감추려 일부러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들과 함께 먹었고 함께 걸었으며 밤이 되면 같은 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평범한 시간들이 그를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차갑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그 소박하고 따뜻한 온기들 앞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로디노 전투를 앞둔 전날 밤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진지에 홀로 앉아 내일의 전투를 생각했습니다. 보로디노는 이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싸움이 될 것이었고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자리였으며 살아서 그날을 넘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우스터리츠에서 하늘을 바라본 이후로 죽음은 그에게 공포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 것,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두려워하며 살기에는 삶이 너무 짧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피에르가 찾아왔습니다. 전쟁터를 직접 보고 싶다는 이유로 보로디노 근처까지 와 있던 피에르는 오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안드레이의 진지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쟁에 대해, 삶에 대해, 그리고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에 대해. 그날 밤 안드레이는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라고, 병사들이 자신이 왜 싸우는지를 알고 있는가 아닌가가 전쟁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병사들은 알고 있다고. 그들은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그 말은 7년 전에 안드레이가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싸웠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싸우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기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드레이가 이번에 전쟁터로 나선 것은 바로 그 달라짐이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하고 단단한 이유 하나로 그는 다시 전장에 섰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을 마치 마지막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가 중요하다고. 안드레이가 이번에 전쟁터로 나선 것은 바로 그 진실함이었습니다. 영광을 위한 것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것,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 곁에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숙한 인간이 싸우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한 인간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를 안드레이의 이 발걸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성숙함과 진실함을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보로디노의 전장에서 안드레이는 또 한 번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가 쓰러진 자리에서 마주한 것은 7년 전의 하늘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가장 증오해 왔던 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안드레이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고, 그 순간은 전쟁터가 아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짜 전투를 시작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보로디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1812년 9월 7일 양측 합쳐 7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단 하루 만에 발생했고, 대포 소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으며, 들판은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자신의 연대와 함께 예비 진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총소리와 포성이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그는 병사들 사이에 서서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지휘관의 얼굴을 보고 용기를 얻거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포탄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포탄은 안드레이의 바로 곁에 떨어졌고 터지기 직전 잠깐 땅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안드레이는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이 지워져 있어서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병사들 앞에서 쓰러지고 싶지 않다는 지휘관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포탄이 터졌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부상은 깊고 심각했습니다. 복부에 파편이 박혔고 그것은 치명적인 상처였으며 그는 들것에 실려 야전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야전병원은 전쟁터만큼이나 혼돈스러웠습니다. 사방에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의사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으며 살려달라는 절규와 고통스럽다는 울음이 공기 중에 뒤섞여 그 공간 전체를 무겁고 처절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수술대 위에 누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의식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시는 뜨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 수술대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처절하며 아이처럼 와들와들 떨리는 울음이었고 그 소리에는 모든 위험과 자존심이 사라진 한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아나톨리 쿠라긴이 있었습니다. 나타샤를 빼앗아 가려 했던 남자, 자신이 가장 깊이 증오했던 남자,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속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일어서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나톨리는 전투에서 다리를 잃었고 방금 절단 수술을 받은 직후였으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당당하며 자신감 넘치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한 인간만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만남이었고 너무나 극적인 상황이었으며 자신 역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정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나톨리의 울음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동안 안드레이의 가슴 속에서 이상하고 조용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증오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남자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결국은 죽음 앞에 선한 인간이었습니다. 나타샤를 향해 뜨거운 말을 쏟아붓던 그 남자도, 약혼녀를 빼앗아 가려 했던 그 남자도 이 수술대 위에서는 그저 고통받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증오를 받아 마땅한 사람도 결국은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나톨리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안드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아나톨리를 위한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그 증오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나타샤의 배신 이후 그는 그 증오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단단하게 쥐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한 인간의 울음소리 앞에서 그 증오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오래, 더 깊이 가두어 두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나톨리를 용서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타샤에 대한 기억도 달리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리석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그녀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도 이제는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감정이 배신으로 인해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름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차갑게 굳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굳어짐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자신이 더 상처받을 것이라고 믿어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그 굳어짐이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오래 고통 속에 붙들어 두고 있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그 오래된 고통으로부터 조용히 풀어주는 일입니다. 안드레이가 수술대 위에서 흘린 그 눈물이 그것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안드레이가 아나톨리를 증오하며 보낸 시간은 아나톨리를 조금도 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안드레이 자신을 그 고통 속에 오랫동안 가두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진짜 강함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증오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안드레이는 수술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이겼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붙들고 있던 증오를 내려놓음으로써 그 어떤 전투에서의 승리보다 더 깊고 더 조용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용서한 순간 안드레이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 너머에서 그가 가장 보고 싶었던 얼굴이 이미 그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극적인 자리에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건네줍니다. 보로디노에서 입은 부상은 안드레이를 오랫동안 죽음의 경계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야전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그는 후송 행렬에 실렸고 모스크바를 떠나는 피란민들의 끝없이 긴 행렬 속에서 수레에 누운 채로 흔들리며 이동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시간과 없는 시간이 반복되었고 고통이 거세게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되풀이했으며 그 흐릿한 경계 위에서 그는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가는 것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수레가 흔들릴 때마다 부상 부위에서 극심한 통증이 올라왔고 그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의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그 후송 행렬 속에 로스토프 가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모스크바를 위협하자 로스토프 가문은 서둘러 짐을 꾸리고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나타샤도 그 행렬에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부상병들을 위한 수레를 내어주는 일을 도왔고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거들었으며 후송되는 부상병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후속 명단을 확인하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안드레이 볼콘스키. 그 이름은 오랫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서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엉킨 채로 잠들어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겼는지를 그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그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채로 가슴 한편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레의 휘장을 걷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고통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얼굴만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초조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나타샤를 그는 흐릿한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인지 그녀는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눈물을 보면서 아무런 원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보로디노의 수술대 위에서 이미 그 원망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이 사람이 살아서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조용하고 깊은 감사였습니다. 나타샤는 그날부터 안드레이의 곁에서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피란 행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안드레이의 술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이고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열이 오를 때는 이마에 차가운 천을 올려두었으며 그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는 그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고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용서를 구하는 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나타샤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조용히 놓여 있을 때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다시, 그러나 처음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의식이 비교적 맑아진 순간에 안드레이는 나타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라고. 그것은 고백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용서이기도 했으며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마침내 완전히 열리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나타샤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이 사람에게 안겼을 깊은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나 이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이 순간에 대한 감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드레이는 그녀가 우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이의 몸은 하루하루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상이 너무 깊었고 전장에서 후송되는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으며 그의 몸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간호했고 더 오래 곁에 있었으며 마치 자신의 정성이 그를 살려낼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싫다는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잠도 줄이게 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는 정성만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타샤가 받아들여야 할, 그러나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사실을 나타샤보다 먼저 그리고 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우스터리츠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가 오랜 시간과 많은 상처들을 지나 이제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광을 원하던 자신이, 상처를 닫고 살던 자신이, 증오를 붙들던 자신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나가고 그 아래에 있던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진실한 자신만이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단순한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나타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타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었는지를, 영광을 꿈꾸며 전쟁터로 떠나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칭찬을 들었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아우스터리츠의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이 작아 보이던 그 고요한 순간이었고, 갓 태어난 아들의 작은 온기를 처음 느꼈던 그 순간이었으며, 봄밤의 참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을 보며 봄이 올 수도 있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던 그 순간이었고, 무도회에서 나타샤에게 처음 손을 내밀었던 그 짧고 떨리던 순간이었으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을 잡고 누워있는 이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고, 모두 아주 작고 조용한 것들이었으며, 모두 사랑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그것들이 대단하고 화려한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았던 순간, 함께 웃었던 저녁,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큰 업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있어 주었던 그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삶에서 가장 빛나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이가 나타샤의 손을 잡으며 떠올린 그 순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장면을 쓰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여주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는 것, 손을 잡는 것, 울 수 있게 두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지나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들이 모여서 사랑이 된다는 것을 그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조용히 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란 의지의 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내려놓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나타샤가 피란 행렬 속에서 안드레이의 곁을 지킨 것은 그래서 단순한 간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책감을 씻으려는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혼자 고통받게 두고 싶지 않다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모든 영광보다, 모든 명예보다 삶에서 더 오래 남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나타샤의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삶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준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안드레이는 며칠을 더 살았습니다. 나타샤의 간호 속에서, 여동생 마리아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는 죽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면서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흙탕물처럼 흔들리던 것이 마침내 완전히 가라앉아 그 아래 오랫동안 숨어있던 깨끗하고 단단한 바닥이 드러난 것처럼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했다기보다는 느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풍경처럼 눈앞에 조용히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하고 단단한 눈빛이 떠올랐고 페테르부르크 살롱에서 견딜 수 없이 지루하고 공허하던 그 밤이 떠올랐으며 아우스터리츠의 높고 고요한 하늘에 떠올랐고 리자의 차갑게 식은 손이 떠올랐으며 봄밤의 창가에서 달을 올려다보던 나타샤의 밝고 맑은 목소리가 떠올랐고 보로디노의 수술대 위에서 아나톨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흘렸던 그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이 뒤섞이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고요하게 놓여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 사실은 언제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영광은 그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칭찬도 쿠투조프의 신뢰도 전장에서의 용맹함도 그가 진짜 원하던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바깥에서 오는 것들이었고 바깥에서 오는 것들은 잠시 가슴을 채울 수는 있어도 그 충만함을 오래 유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아들의 작은 온기를 처음 느꼈을 때, 참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샤와 함께 춤을 추던 그 짧고 따뜻한 순간에 병사들과 같은 불 앞에 앉아 밤을 지새우던 그 소박한 시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타샤의 손을 잡고 누워있는 이 자리에 삶의 진짜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작고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영광도 어떤 명예도 줄 수 없는 깊이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안드레이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었고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것도 아니었으며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것, 상처를 받았더라도 다시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오래 품어온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모여서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그러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이의 여동생 마리아가 곁에 있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마리아는 오빠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안드레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신앙이 자신에게 마리아처럼 분명하고 확고하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기도 소리 속에 담긴 진심만은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릎 꿇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그의 마지막 시간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나타샤는 그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반드시 비극만은 아니라는 것을. 안드레이의 얼굴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삶에서 도망친 사람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평화였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고 상처를 주었으며 상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고 용서했으며 그리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 그 모든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신이 그의 얼굴 위에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나타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고마움이었고 사랑이었으며
이제는 괜찮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이 볼콘스키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광을 찾아 떠났지만 영광을 손에 쥐지 못했고, 사랑했지만 사랑을 지키지 못했으며, 2번의 전쟁에서 모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들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우스터리츠의 하늘이 없었다면 영광의 허망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리자의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며, 나타샤의 배신이 없었다면 용서가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보로디노의 수술대가 없었다면 증오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고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를 더 깊고 더 진실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준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처가 없었다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이도 없었을 것이고, 실패가 없었다면 다시 일어서는 힘도 없었을 것이며, 잃어본 경험이 없었다면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드레이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겪어온 여러분의 삶도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드레이의 이 마지막 얼굴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드레이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완벽하게 살 수 없다고,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람은 성장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고. 삶의 의미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온 길 위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경험들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해도, 돌아온 길이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다 해도 그것이 곧 삶이 잘못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드레이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삶의 의미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 속에, 아직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 속에, 그리고 오래 품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는 그 조용한 결심 속에, 안드레이는 그것을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입니다. 안드레이 볼콘스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가 살면서 걸어간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그가 처음 페테르부르크의 살롱 구석에서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던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아우스터리츠의 드높은 하늘 아래에서 더욱 깊어졌으며, 리자의 차갑게 식은 손 앞에서 더욱 무거워졌고, 봄밤에 참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을 바라보며 조금씩 따뜻해졌으며, 보로디노의 수술대 위에서 눈물과 함께 부드러워졌고, 나타샤의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 질문이 고요해지는 데에 한 사람의 일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영광을 꿈꾸며 떠납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사람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 열망이 있었기에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도 그랬습니다. 영광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 없었다면 그는 아우스터리츠의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 하늘이 없었다면 삶의 진짜 얼굴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아서 온 길이라도 그것이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우리를 살게 한 것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도, 더 많은 재산도, 더 빛나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영광은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의 마음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사랑을 완성합니다. 안드레이가 마지막으로 나타샤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영광이 아니라 사랑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길이 언제나 옳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며 지금도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짐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들었고 그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우스터리츠의 하늘 아래에서 안드레이가 처음으로 느꼈던 그 단순하고 압도적인 사실,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복잡하게 찾아 헤매던 답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진실한 형태일지 모릅니다. 거창한 의미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안에 이미 충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조금 더 오래 그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조금 더 용기를 내어 그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품고 있던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가장 오래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고 있는 이 시간이 그 자체로 이미 삶의 의미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이는 영광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삶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건네준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이 있었기에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손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톨스토이가 이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작고 가장 따뜻한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